반갑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의 전당이 2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또 2천억을 들여서 가상 공간 속에 새로운 영화의 전당을 한번 지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영화 산업, 영화 상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영화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생길 것인가라는 생각이 무척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멀리서 이 발제를 하러 오신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영화과 교수도 아니고 경영학과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좀 이따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서강대학교의 이성근 교수님 덕계인 교육원장을 하고 계시고 발표해 주실 거고, 또 경영 분석 통계 권위자이신 우리 건양대학교 김기주 교수님 토론해 주실 거고, 한상만 교수님 지금 밑에 와서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도 올라오실 건데요. 이분은 한국경영학회장 하시면서 또 3,000명의 회원을 그리는 회장으로 계신데 좋은 토론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전에 오문성 교수님은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지만은 새롭게 저희 부산에 영화 전공 두 분의 교수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상옥 교수님이시죠? 네, 반갑고요. 또 정찬민 교수님이신가? 네, 네. 소속은 미디어 쪽이지만 영화 전공 교수님입니다. 또 부산으로 와서는 대단히 반가운 인재들이 부산에 교수로 오셨습니다. 여튼 오늘 이 세미나가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세계를 구축하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새로운 산업이 탄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토론회 장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정말로 많은 우리 관계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이상권입니다. 전 사실 영화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불러주셔서 전 영화에 도움이 되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아마 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해가지고 마스크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영화에서 아마 제가 또 웬만하면 또 이렇게 강연하러 안 다닙니다. 왜냐면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 부산, 울산,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요 정도만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하도 제가 이렇게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 필요해가지고 하여간 영화에서 여러분들도 제일 이제 영화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라는 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영화가 만약 영화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돈은 제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화 산업이 잘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돈을 끌고 올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강연할 때 그냥 PPT가 한 장 놓고까지 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미국 자본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영화 산업을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 미국 영화가 이제 세계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도 아마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시대, 메타버스 시대, 그다음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NFT라든지, 그다음 제가 요즘 팔고 있는 게 사실 STO라는 어떤 그런 겁니다만, STO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소할 수가 있고
요즘 이제 다오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일단 넣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이 가상 공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영화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 아마 뭐 대표님 한 달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 거니까 했습니다. 저는 진짜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정말 닥주 찍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살짝 당황했습니다. 좀 주시겠습니다. 네. 자, 요거 여러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다녀왔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이렇게 쫙쫙 있더라고요. 환전소입니다. 그죠? 환전인데 여러분들 뭐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엔이라든지 우리나라 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이제 알 걸로 저는 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몇 개 아시는 저 NC소프트의 N코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아실 것 같습니다. 노블록스의 로벅스입니다. 이제 2개 나왔습니다. 나머지 2개는 뭐 제일 앞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라는 제일 처음 가상 공간이 생겼을 때가 린던 랩에서 만드는 린던 달러라는 화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로블록스의 로벅스라는,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게 뭔가 같습니까? 맞습니다. 네 번째가 이거 웬만하면 이게 집에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있으면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닌텐도의 동물의 숲의 벨이라는 사실 화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쉽게 말하면 NC소프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떻게 되면 여기 쫙 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저 포인트를 누르는 걸 잘 몰라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이렇게 해놓았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대충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약간 놀랬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였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희라는 걸 이렇게 즐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어떻게 이쪽으로 가는 것, 에버랜드 간다. 어렸을 때는 에버랜드 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 약간 커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초등학교 후반부, 중학교 초반부까지는 이제 강원도, 저희 집 예전에는 뭐냐면 저 용인에 있어가지고 강원도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 저희 첫째 놈이고 뭐 둘째 놈이고 간에 어떻게, 첫째 놈은 금요일 날 학교를 마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옵니다. 월요일 날 출근할 때까지. 뭐 하냐면 맨날 이 오락하고 있더라고. 저희 딸내미도 이제 둘째 놈인데 맨날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벨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저희 딸내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상 공간에서도 사실 경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가지고 예전에는 게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고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됐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가상 공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는 가상 공간이 우리 생활의 일부고 가상 공간에서 하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활동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하나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죠? 얼마짜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제가 공항에서 하나 살려고 했는데 2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냥 빨리 넣고 진짜 왔습니다. 요건 요즘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 뭐 4천만 원 조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 밑에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차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본원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에코백이나 에르메스 백이나 본원적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뭘 넣는 겁니다. 저처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들렁들렁 다니는 사람은 사실 이거나 저는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거 도토리입니다. 게임에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뭐 약간 주는 거나 아니면 뭘 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코인 하나 얻고 주식 하나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 민간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컨플릭트에 대해서 과연 민간이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떻게 코인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만든 기술이 뭡니까? 예, 쭉쭉 이야기하면 이제 블록체인 이런 어떤 기술입니다. 그죠? 제가 가진 시간이 25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중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1대1 개인톡이냐 1대 단톡이냐의 문제입니다. 단톡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다는 건데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카피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 뭐냐면 프리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워낙 카피가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카피를 안 되게 해주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었습니다. 자, 빨리빨리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코인. 굉장히 이게 위로 보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약간 색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밑으로만 보다 위로 보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분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저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6년 후에 만든 코인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어떻게 되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기려면 뭔가 어떻게 되면 히든 카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겠죠, 그죠? 원래 그러니까 쉽게 하면 퍼스트 무버보다 어떻게 될까? 패스트 팔로우가 유리한 장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산업 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코인의 비트코인은 이렇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들고 여기서 이제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 저는 뭐 영어도 못하는데도 한글도 더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 그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 계약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넣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그 이더리움을 돌리면서 뭡니까? 스마트 계약이라는 펑션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폐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암호화폐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교육, 의료, 농업 그러니까 DID 디지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분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면 이렇게 지금 안 쓰이는 것 같지만 지금 거의 엄청나게 지금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암호화폐라고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학사 부분입니다. MIT에서 하고 소니 글로벌 에듀케이션에서 하고 스위스에 있는 그러니까 ODM에 대해서도 이렇게 뭡니까? 학위에 대해서 그다음 의료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헬스 베리티입니까? 그다음 미국의 ONC, 그다음 한국의 메디블록 이 회사, 이 메디블록 같은 경우도 사실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토큰 같은 것도 약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은 부분이 사실 농산물 일액제라 그래가지고 농산물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부분, 월마트가 이제 중국에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똑바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 빈투컵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그다음 전남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뭡니까? 신분증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곧 이제 여러분들 6월 1일 날 뭐 지방선거를 하지만 아마 전자투표가 이제 자동으로 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약간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위스 요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담배를 사면 우리가 이렇게 신분증을 내게 되면 제 나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소 같은 거 다 볼 수 있는데 담배 살 때 담배 이렇게 살 수 있는 나이 20점 넘었다 안 넘었다만 이렇게 확인해 주는 어떤 그런 기능, 술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요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제가 이제 이것만 떠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5월 9일 작년 5월 9일 날 뭡니까? 일론 머스크의 몽상과 비트코인의 허상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한참 7대였었습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비트코인이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러면 다수가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왜냐하면 이렇게 성자 독식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되면 누군가가 도미네이트하게 되면 그것이 지배하게 되는 게 사실 디지털 현상이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이 지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의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의 금으로서 금이 어떻게 가치가 있게 되는 이유는 희소성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금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화폐, 암호화폐 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000개입니다. 하루에도 어떻게 됩니까? 수십 개씩 아마 새로운 암호화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다수의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냐? 그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자전거래를 해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부스트한다 올리는 어떤 그런 거 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또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사실 몽상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꿈이기 때문에 그 테슬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테슬라의 모델 3입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차를 아마 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테슬라 이제 저는 이렇게 학부 다닐 때 생산 관리를 했었는데 자동차 산업이 그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테슬라가 지금처럼 저렇게 어떻게 주가 천슬러가 됐을 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했었을 때는 저는 어렵다고 봤었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700 얼마 정도 하루 1000을 조금 넘어가지고 찍고 나서 아마 지금 700까지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젊으신 분들 투자하고 계시는데 제가 쫙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자우자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할 거는 무진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암호화폐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CBDC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국민이 전부 뭘 했는지 전부 감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49년도에 아마 조지 오웰이 1984년도라는 걸 썼었을 때 그때 감시 사회가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감시 사회가 아마 곧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061년도 소설을 누가 썼습니다. 하죠? 누가 썼는지는 뭐 아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도 아마 이렇게 미래를 땡겨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치, 제가 이렇게 했을 때의 가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발행된 개수고 얼마까지 2,100만 개까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1,900만 개가 어떻게 됩니까? 발굴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총 가치는 아마 비트코인 한 반 정도 되고 발행된 건 무지 많습니다. 이건 1,900인데 아니다 1,900만인데 1억 2천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그러니까 발행될지 지금 알려지지는 있지 않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훨씬 20분의 1 정도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발행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약간씩 어떻게 됩니까? 다 다릅니다.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어떤 화폐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분 증명을 지금 해주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놓은 게 파생돼서 놓은 게 NFT라는 겁니다. 지분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다음 리플은 어떻게 얘들이 굉장히 단위가 크니까 요 틈새를 누렸던 게 어떻게 됩니까? 작은 단위로 거래되는 게 이제 리플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리스크도 있고 도지코인도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코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아마 그 지금 거래되는 게 한 1,800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크롤링해 찾은 게 한 1,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놓오게 된 게 이제 NFT라는 부분이 놓오게 되고 이제 NFT라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어떻게 되면 이더리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유주 증명이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뭐 이제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NFT가 이제 사실 발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초기 이렇게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면 한 90%, 95%까지 가격이 떨어진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NFT보다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돈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가장 어디서 왔냐면 저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펀딩 중에 하나는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습니다만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액수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사실 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규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넘어가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 테스트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하이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단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1933년도에 미국에 그러니까 저 하이 컴퍼니라는 곳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정권이다. 그 정권은 뭐냐? 뭐에 따라야 되느냐 하면 정권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권법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법으로 들어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자본시장법의 인허가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금감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 보호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STO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정권형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정권형 토큰이 여러분들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권법에 그러니까 의해서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어떤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마 그 특례 조항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부산에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엘렌시아라는 회사하고 카사라는 회사하고 그다음 또 세종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지금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들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부산에는 또 하나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블록체인에다가 어떻게 영화라는 산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화에서 펀딩을 받았을 때 뭐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 STO를 사용해서 돈을 모아서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나누어주고 펜이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어떠한 방안. 실패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손실에 대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요거 뭐 여러분들 뭐 규제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자. STO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이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정부 그러니까 예탁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일단은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이제 가상 자산을 어떻게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규제 정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규제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원이 하는 거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화진흥원에서 뭐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어떻게 된 거예요? 괴물, 봉준호 감독이 괴물 맞습니까? 네, 괴물 3라는 것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들에게 그 가치가 얼마라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토큰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토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탁하는 기관이 에타곤이라고 그러는데 얘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어떻게 한국 에타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수탁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정권사를 통해 가지고 판매하겠다는 게 기본 지금 이렇게 로직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뭐 뒤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산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걸 한국 거래소처럼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 여기 있었던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금융감독원이 아닌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가상자산 감독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다음 어떻게 수탁하는 기관도 이 개탁결제원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3의 기관을 만들고 얘들이 발행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 85% 정도 가상자산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아마 업비트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 빗썸에서 사실 하다가 이걸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 어떻게 됩니까? 업계 1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내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빗썸에 지금 못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암호화폐는 사실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떻게 됩니까? 뮤직하우 같은 경우, 뱅크하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있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윤종신의 노래가 많이 어떻게 불리면 노래방에서 많이 불리면 돈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하게 해주면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STO는 부동산이니까 눈에 보이는 실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STO를 먼저 하고 그다음 뭡니까? NFT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해주는 어떤 그러니까 조각 투자 아니면 NFT 그다음에 STO NFT 암호화폐는 요거 하다 보면 한 5년 정도 걸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암호화폐들 거의 다 망하고 없을 겁니다. 몇 개만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쉽게 그러니까 가상자산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STO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 가지고 자본을 모아 가지고 물론 그 영화가 성공을 하면 몇백 배를 받겠지만 왜 그게 STO가 중요하냐면 다른 어떠한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본화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기 때문에 특정 돈 있는 사람만 이제 계속 돈을 벌어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STO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모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STO를 통해 가지고 걔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작이 하나 나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몇천만에 터졌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 혹시 뭐 영화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대박도 있지만 쪽박도 있게 되면 어떻게 그 손실 부분은 자기는 잃게 되는 그래서 이제 펀딩 자체를 어떻게 STO를 통해 가지고 영화 산업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나중에 질문 있을 때 질문 받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안녕하십니까. 종합토론 진행을 맡게 된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강예윤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주제가 딱딱해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실효적인 도움이 되는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교수님 발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아쉽긴 한데 최대한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5분쯤인데요. 질의응답을 1인당 한 10분 정도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10분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10분은 여기 계신 플로 선생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직거도로 한 1분 정도 제가 먼저 좀 발제를 듣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문제의식입니다. 뭐냐면 제가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경성대학교가 1983년도에 만들어진
한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인데요. 연극 영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그 오숙건 위원장님하고 강승하 부위원장님도 오시는데요. 부산영화제에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OTT라 그러죠. 웹 드라마라고 알려져 있는 일종의 연작 드라마를 극장에 상영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영화학회인 한국영화학회에서도 올해 화두로 도대체 영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에세이를 공모 형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김도남 영상 콘텐츠 과장님 외에 팀장님도 오셨는데요. 부산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블록체인 특구라든지 혹은 도대체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 빠른 진화의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도 안 가본 미래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다행인 것은 이 발제자 교수님께서 아주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또 두 분 여기 소개해드릴 두 분 그 토론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학자시고요. 또 두 분은 영화학 박사인데 지금 뉴미디어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학과의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하신 교수님 플로어 계시는 여기 여러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토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적이고 선구자적인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영화의 전당 그리고 김진애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제집권으로 지금부터 이제 한 분씩 그 우리 오늘 발제에 대한 코멘트와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제일 먼저 우리 그 아까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경영통계 최고 권위자이시는 우리 그 성균관대학교 한성만 교수님 우리 의견부터 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근 교수님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이제 펀딩의 관점에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 NFT나 STO 같은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NFT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영화 산업에서 새로운 펀딩을 이룰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한 작년 재작년 한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 업비트 같은 우리나라 이제 디지털 자산, 디지털 그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수익이 3조가 넘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영화 산업의 펀딩에도 역시 도입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그런 거래가 보호가 되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일종의 네트워크 상의 새로운 플랫폼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펀딩이라는 그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물론 큰 영화 산업에서 큰 영화를 제작할 때 많은 엄청난 그 규모의 펀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작은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작은 어떤 영화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작은 펀딩을 얻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펀딩을 얻기 위해서 그 펀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영화
국제에 가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개인 영화를 만든 그런 상황에서도 펀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그 구조를 좀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를 들고 초기에 그런 짧은 영화 같은 것들 혹은 시나리오 그 자체를 가진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가진 영화 제작자들 굉장히 수많은 젊은 제작자들이 사실은 그 길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펀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 헐리우드식 아주 큰 것에 대한 펀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단편 영화들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집단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라는 것들이 절대 비공개로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자체는 굉장히 단순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점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어려운 과정인데 그 단계를 거쳐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펀딩을 해준다고 했을 때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나서 펀딩을 구하면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와서 다시 써버리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들을 통하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그 창작성이라든지 오리지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으면서 아까 NFT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고유한 그 NFT로서의 고유한 그런 어떤 토큰으로서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 산업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NFT를 하고 있는 벤처 창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벤트를 보니까 행위예술이라는 것들은 우리는 여태까지는 그 자리에서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보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예술을 찍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한정적이겠죠. 그걸 보지만 그 찍은 거기에 대해서 고유의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부여하고 그 NFT로 만들어서 그걸 소장할 수 있게 해줌으로 해서 가치를 자기가 그 안에 갖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이벤트나 어떤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 산업에 저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접근이 될 수 있고 시나리오나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쉽게 펀딩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창의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그게 영화의 새로운 어떤 창의성을 높이는 어떤 거래를 더 활발하게 오리지널리티를 보호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앞으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주로 영화 산업과 관련해서 펀딩, 그다음에 NFT를 활용한 시나리오라든지 공연물, 이렇게 복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욱 교수님 관련해서 조금 오늘 발제하시지 못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이렇게 제가 3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부산에서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있는 업체들이 지금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블록체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정 특례라는 것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부동산이더라고 있잖아요. 리처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부동산에서 이제 사실은 그 안정화정권을 발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절차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사실은 영화 산업도 만만찮게 사실 돈이 드는 산업이라 가지고 이 블록체인 특구하고 이 영화 산업하고 이렇게 머지를 믹스를 잘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고 사실은 헐리우드만큼 어떻게든 그 부산이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은 그게 레퍼런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섬세한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섬세한 작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이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상만 교수님 토론으로 더 좀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그 건양대학교 우리 경영학과의 김기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양대학교의 김기주라고 합니다. 발제자이신 이상근 교수님하고 좀 전에 토론해 주신 한상만 교수님 두 분 다 전공이 경영학이시고요. 저도 이제 경영학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딱딱한 그 금전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우리 여러분들 다 받으신 책자에 보면은 이성은 교수님이 그 언급하지 않으신 맨 마지막에 영화 산업에서 메타버스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요 부분에 더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메타버스라는 그런 용어도 생소하고 그쪽에 이제 접해볼 기회도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런 연령층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또 직접 체험도 해보고 뭐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가 개발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SK텔레콤이 개발한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가장 크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외국에서 글로벌하게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하고 사용자의 그 차이가 가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외국 같은 경우는 가입한 사람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컨텐츠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영화의 주인공이 항상 영화 배우, 뭐 연예인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영화를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화의 전당에서 지금 2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멋있는 이제 건물을 지셨다 그러고 앞으로 또 2천억 예산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2천억을 사용해서 오프라인의 건물을 지은 만큼 또 가상 공간에 또 건물을 지으신다고 김진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뭐 제페토라든지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의 콘텐츠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전당은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그 우리 일반적인 기업과는 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조직 안에 이 IT 쪽으로만 포커스를 둬서 IT 인력만 갖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영화의 전당이 제가 보니까 비전이 영화,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통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오프라인도 사용하겠지만 이 온라인상의 메타버스 이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제페토 같은 기존에 있는 플랫폼 안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기존에 있는 플랫폼 안에 서브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 또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아까 그 우리나라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입자는 많은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이 컨텐츠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영화 산업 같은 것들 영화 산업에서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올려놓고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사람 교수님 그 질문 조금 짧게 마무리 네, 부탁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답변도 또 네. 드려야 되니까요. 저희 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많이 전국적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제 생각은 좀 예. 다섯 번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 교수님 하시는 생각이 굉장히 사실 지금부터 하면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인수위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한 달이 연기가 돼가 6월 10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이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 포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그러니까 디지털 우리는 디바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정보가 걔네들이 거의 독점하고 그다음 나머지에는 안 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만 사실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인하우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네이버가 카카오가 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그쪽에 그러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 인하우스 방식을 저희가 전혀 하지 않고 이제 그쪽에 이제 사실 기존의 어떤 그 메타버스 업체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투태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영화 산업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라는 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뭐 컨텐츠가 많을런지 뭐 많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건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아마존이 사실 뉴스북만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방화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영역을 이렇게 넓혀 나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네, 그건 또제 생각입니다. 네, 김기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김기주 교수님께서는 그 영화의 전당과도 연계해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초연결, 그 가상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영화적 확장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그 다음 두 분은 이제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영화학 박사들이시고 또 특별하게 소개드리는 이유는 올해 부산에 또 임명하신 또 우리 교수님이셔서 제가 좀 부경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정찬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정찬철입니다. 저는 영화 박사이고요. 그리고 또 영화학의 범위가 넓은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감 미디어라고 부르는 VR이라든지 AR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 좀 더 많은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서 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상근 교수님 발표 많이 들으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발표 들으면서 많이 좀 배웠고요. 그리고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뒷부분은 좀 많은 말씀 못 하셨는데 그 자료 조립에 담긴 메타버스와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도 자료 조립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제가 그 블록체인 기술 용어만 알지 자세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 상당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영화 투자금이 좀 더 다변한 상태에서 좀 쉽게 모일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공공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투명 있게 다시 재분배될 수 있다는 저 말씀해 주셨어요. 상당히 좀 크게 다가왔고요. 근데 기존의 영화 산업에서의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기존의 영화 산업을 이끌어왔던 메이저 투자사들이 환영할 수 있는 기술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투자에서는 약간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영화 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화되게 되면은 정말 저와 같은 사람도 소수의 그러니까 작은 자본을 특정 영화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어떤 자본의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대규모 메이저 투자사들이 정말 그 기술을 현실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영화 투자 산업에서는 얼마나 환영할 수 있는 기술인가라는 게 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메타버스와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김기규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영화는 어떻게 다시 향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반대로 우리 영화 공간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영화를 향유하게 되었을 때 지금의 이런 물리적인 영화 공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공간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좀 저는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정말 영화관을 이제 가지 못했잖아요. 그 안에서 영화 산업이 겪었던 위기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영화의 향유라든지 제작이 활성화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멀티플렉스 건설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스크린이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한편으로 가상 공간 안에서의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켰지만 역으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영화 산업은 이제 저물게 되는 시대가 오는 어떤 원동력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영화 향유가 드러나는 시대에 물리적인 영화 공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때 좀 역사에 기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티플렉스에서 영화 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상화된 경험인데요. 한 50년 전으로만 가도 세상에 없었던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대 비로소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쇼핑과 영화가 결합된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198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럼 어떤 계기로 그때 멀티플렉스라는 새로운 영화 관람이 시작됐을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건 비디오 시장의 등장이었습니다. 비디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비디오 탭으로 전달되는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요. 그때 헐리우드가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다가 영화에 음식과 쇼핑을 결합하자. 그래서 멀티플렉스를 무수히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헐리우드는 지금까지도 영화 산업, 문화 산업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가보면요, 영화 산업이 1950년대 더 한 번 그 크게 위기를 맞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쟁 이후이긴 한데요. 그때 자동차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관객들이 극장에 가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헐리우드는 더 큰 위기를 겪었고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꺼내들었던 기술적 방안이 컬러 영화와 그리고 3D 영화와 그리고 와이드 스크린한 지금의 아이맥스와 같은 그런 영화 기술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헐리우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메타버스가 전면화되는 21세기에 영화의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때 어떠한 새로운 영화적 기술이 필요할까? 혹은 멀티플렉스 이상의 또 다른 영화 공간과 무엇인가를 결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과거에 기댄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영화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으로서 가상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에 대한 또 교수님의 또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좀 길어서 제가 짧게 정리할 동안에 한 15초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펀딩에 대한 문제. 지금도 영화계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느냐는 기술적인 구현에 대한 문제를 좀 여쭤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1인 모니터 시대를 맞이해서 극장의 운명이랄까요? 그 관객으로서의 영화라는 것이 어디까지 존재할 것인가에 약간 매체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딩 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아마 특정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영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대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이렇게 제 표현을 하면 전주들이 이렇게 특정이 이렇게 저기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렇게 공모하는 행태가 사실 오드 오브 마우스를 내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전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나도 저기에 투자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투자한 영화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관객 수를 늘리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이렇게 공모에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되면 되고 영화 중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그냥 10만 원 버리는 거고 혹시 운이 좋아가지고 대박이 터지면 한 10배 정도 넣으면 한 100만 원 버는 거고 이런 생각이 하지 않을까. 그냥 진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회장님께서 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영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어떤 충분히 시장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었거든요. 있잖아요. 특히 저는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스크립트를 어떻게 NFT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는 지적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회장님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실은 영화 산업의 위기가 이제 가상 메타버스 상에서 이제 영화가 사실 활성화된다면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위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항상 있는데 저희가 이제 IT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IT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있잖아요. 디스인티미디에이션하고 리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사라지는 게 있으면 어떤 새로운 행태로 분명히 뭔가가 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운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다시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게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잘 모릅니다만 저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 그걸 이제 Y선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Y선 기술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Y선 기술도 나중에 또 Y가 되거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산업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그 강근화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좋죠. 저는 뭐 항상 인생을 그렇게 살아와 그런지 모르지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듣는 저도 좀 결론을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그 부산시에서도 블록체인 특구를 지금 여야 구분 없이 다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영화 영상 중심 도시 아닙니까? 우리의 그 영화 펀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해 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좋은 인사이트 통찰을 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그 PT를 준비하셨죠?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이상욱 교수님이십니다. 네, 소개받은 동의대학교 이상욱입니다. 저는 영화 전공자이긴 한데요. 미디어의 계속 변함을 좀 추구하고 있어서 계속 흘러다 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최근에 든 생각은 메타버스는 개소리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is bullshit이 작년에 PC게이머에서 11월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4월에 죄송합니다. 비속어지만 공식적인 제목이 그랬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최근에 나온 주목받은 그 VR 쪽에서 또 메타버스 쪽에서 주목받은 기사는 과연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데라는 기사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는 기존에 나왔던 사이버 스페이스의 재현 또는 인터넷에 대한 다른 버전일 뿐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면요, 구현 방법이나 실제적으로 어떤 상호소통 가능성,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메타버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디바이스 쪽에서도 메타 이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MMORPG나 게임의 형태로 그대로 구현하면서 그걸 갖다가 굳이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상업적인 가치만 특히 부각되거든요. 메타버스라는 논이 제일 많이 쓴 데가 주식 분야일 겁니다. 정확히 개념도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상업적인 목적만 강조되는 메타버스라는 M월드,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또는 버즈월드, 굉장히 상업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메타버스 논의 또는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인간이 확장되는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연 메타버스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실제로 유튜브에서 메타버스에서 100일 살기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메타버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100일을 사는 게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이 메타버스도 결국에 인간이 만든 미디어고 매체인데 거기에 사람의 인간의 몸, 욕망, 삶의 편린들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고 사람들이 소통하고 담겨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한 부류라고 하는 VR의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게임은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금요일날 들어가서 일요일날 나올 수 있지만 VR은 1시간 이상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플레이 타임이 짧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게임 콘텐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가상으로 만드는 건 가능한데 가상에서 뭔가 변화시킨 게 현실로 바로 적용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현실적으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주로 활용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홍보하는 이미지들에 빛이 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각 체계에서는 반사하는 빛을 더 많이 보는데도 항상 빛나는 이미지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라이프 로깅, 오히려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제가 메타버스의 개념은 라이프 로깅인 거거든요.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블로그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한계는 어디인가? 결정적으로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다면은 오히려 메타버스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가 오히려 인간의 인지나 인간의 체계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기에는 미디어도 인간의 몸이나
어떤 맥락이라든가 환경을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벌써 그런 매체들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3D TV 집에 계신 분들 3D 안 켜보시고 막 폐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젠가 3D가 모든 세상을 바꿀 거라고 얘기했지만 3D TV는 인간 직업 체계에 맞지 않는 매체였습니다. 콘텐츠도 돼 있지 않고 생태계가 안 돼서가 안 된 게 아니라 생태계가 안 될 만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과연 메타버스도 과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런 메타버스를 강조하는 맥락,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은요, 저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계속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결국엔 투기화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거면 NFT 거래소도 실제로 거래소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중개 사이트가 아니라 중개 수수료를 굉장히 부과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면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도의 가상 코인들이 등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VR, AR 기업 대부분 미국과 또는 미국에서도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오히려 유튜브나 같은 다른 기업들, 다른 매체들 같이 창작자가 직접 참여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메타버스라는 논의가 지금 버즈워드가 된 이유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강화를 하기 위한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STO 사례를 영화 산업에 적용시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바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STO 방식으로 영화 투자가 성공이 됐을 때 과연 장점도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독립영화나 작은 영화 또는 큰 영화의 리스크 쉐어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한계, 크라우드 펀딩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크라우드 펀딩이 한때 시도되다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STO를 만약에 했을 때 거래소라는 중개 플랫폼이 아닌 완전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개인 거래 가능합니다. 개인이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STO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상화폐나 이런 탈중화된 거래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이름 바꿔서 일반 소비자들 작은 주머니 빼앗자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영화사에서 연출부 생활, 조감독 생활을 많이 했는데 디지털 투자사분들하고 얘기할 일도 많았고 배급사분들하고도 얘기할 일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돈은 권력입니다. 근데 과연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STO로 바뀐다고 권력까지 쉐어할 것이냐? 오히려 권력 쉐어 안 하고 돈만 끌어오기 딱 좋은 제도가 STO 제도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실제로 의사결정 구조에 STO를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실은 저는 이 STO나 블록체인 기술을 영화의 투자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왜 영화를 사람들이 여태까지 찾았을까요? 저는 영화가 여태까지 메타버스 역할을 했었고 영화가 꿈이었고 영화가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와 영화 산업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영화 산업계 자체가 더 도덕적이 되고 권력도 나누고 창작도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잠깐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의 비관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전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이건 마치 칼 막스의 자본론과 프리드만의 시장 경제가 부딪히는 느낌인데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기 때문에 너무 이 답이 없는 토론이 될지라도 짧은 시간에 한번 서로 의견들을 듣는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교수님 진짜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개소리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T는 기본적으로 1년 반 만에 신조어가 오거든 있잖아요. 신조어를 넣어야지 거기에 이렇게 생태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도 메타버스라는 게 제가 이게 메타버스를 2009년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핑계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이제 떠가지고 제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약 팔고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개소리가 맞고 그다음 뭐냐면 또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가면서 뭐냐면 내년쯤이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혹시 아직도 하루에 핸드폰을 몇 분 정도 혹시 사용하시는지 이 핸드폰 자체가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다른 어떤 행태로 표현된다는 어떤 그런 것뿐이지만 이게 이제 가상자산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프로 대부분 이렇게 뭐 신문 하는 것도 사실 그 로고 데이터가 다 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메타버스일런지 메타버스 있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상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건 전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마지막 페이지에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없는 건 딱 세 가지라고 일단 그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좀 뭐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닙니다. 용변, 잠, 식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뭐냐면 레디 플레이 원에서 아니습니까요? 사실 그 세 가지. 근데 기술적인 문제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MD라고 이야기 마운티드 그러니까 디바이스니까 그 HMD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 사실 오래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웨이드라는 애도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잠시 이렇게 현상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행태이긴 하지만 그 저는 분명히 이렇게 코로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톱니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있다고 보거든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상 공간에 돌아서 놀았기 때문에 그 후퇴 지금은 뭡니까 그냥 보복 소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후퇴하는 어떤 기분이 있지만 예전 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직장인들 이렇게 다니면 물어보면 여의도 있는 직장인들 다니보면 재택근무가 낫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디지털 트윈에 있어가지고 가상 공간에 있는 게 이제 현실 공간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용역 뭐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그건 뭐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 걱정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의 그러니까 역행이라는 부분 저 역시도 사실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제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가 그러니까 사건이 생긴다면 인공지능이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비스라는 그 비서 그러니까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2007년, 2010년 저 영화 잘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번 걸 위해서 내 아이언맨도 보고 안 했습니까? 레디 플레이어도 보고 영화 그래도 몇 번 봤는데 안 했습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AI 비서의 어떤 기능 지금 AI 비서가 왜 핵심이 되느냐 하면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지금 뭐냐면 AI 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비스 같은 경우는 홀리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서비스인데 저도 요즘 이렇게 예전하고 달리 제가 사실 이렇게 건망증도 많고 이러는데 지금 뭐지 그 뭐 종소시 신고하라는 건 오고 딱지 맞은 거 아니십니까? 딱지 빨리 내라는 것도 날라오고 이게 사실 AI 비서 역할이고 그다음 주사 맞으라는 것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예전보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뭐냐 우리가 이제 사실 풀 서비스를 원했었는데 결국 AI 비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가상 공간이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서비스 해주는 푸시 서비스. 사실은 저희 그 우리 김기주 교수님 계시지만 생산 관리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푸시 서비스가 나쁜 거라고 배웠거든요,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포드가 만든 푸시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 토요타가 만든 어떻게 풀 생산 시스템 이렇게 했었을 때 야, 세상이 변하니까 그 개념조차도 이제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 때문에 뭐 변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어차피 변하게 돼 있고 제가 없어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진짜 흥미로운 것은 지금부터였는데요. 좀 뭐 제가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영화 상영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잘 진행을 해서 이제 딱 정시에 마쳤고 10분 정도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한 대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발제자분 이렇게 지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교수님들께 뭐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시면은 어디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어디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아, 네, 저기 검은 마스크 쓰신 분. 네. 그 메타버스가 이제 점점 발전이 되고 하면서 그 혹시 영화나 그런 산업에 대해서 이제 TTS나 아니면은 뭐 3D 인물 같은 거를 이제 개인이 1인으로 영화를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콘텐츠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건지, 그게 또 영화관에 상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 이상욱 교수님 짧게 예, 저는 잘 하시고. 모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 부분은 또 저기 이상욱 교수님이 1인 뭐 크리에이티브 또 전공하고 계시니까 이상욱 교수님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인 창작이 예전부터 꿈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계속 되어 왔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가능성으로 보는 거는 벌써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꼭 영화의 형태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 쪽에 찾아보시게 되면은 시네 트레이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거의 게임에서 요즘 굉장히 현실적이죠. 뭐 언리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트릭스 4 나오면서 그 게임화 시켜가지고 했는데 영화 촬영한 거하고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언리얼을 이용한 3D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간단하게 영화의 한 장면을 조명과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실제로 그걸로 영화 만들고 그러는 콘텐츠들이 국내에는 잘 없지만 해외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기를 그렇게 많이 못 끄는 거는 오히려 BJ들이 아바타 뒤집어 쓰고 하는 게 더 인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가 꼭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기술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무조건 모든 새로운 기술을 다 흡수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계속 고민해보고 만들어보고 실험을 보는 단계가 중요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찬철 교수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되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셨고요. 실제로 연극이라든지 쪽에서 실제로 이제 관객 참여형 컨텐츠가 이제 이플란드라든지 다른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열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이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리즘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저는 훨씬 더 그 플랫폼 안에서의 그 상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바로 손 드셨네요. 이분하고 이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얀 질문 분부터 해서. 네. 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STO 클라우드 펀딩 말씀하실 때 이제 극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이제 쉐어하는 게 이제 저는 관객 수라는 뭐 지표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OTT로 많이 이제 상영을 하잖아요. OTT에서 이제 상영됐을 때 이제 얻는 수익들은 혹시 뭐 그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 교수님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있잖아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권법 중에 이제 정권법에 잘 읽어보면 그 부칙이 있는데 부칙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 부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다자간 매매법을 이렇게 약간 어떤 대통령령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따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이렇게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굉장히 사실 저 진보 어쩌면 이렇게 뭡니까? 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어떻게 새로운 세력들이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나타나면 그걸 잘 포섭하느냐, 젊은 이제 MZ 세대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구체제를 이렇게 잘 테이크오프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자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였었거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건강원에서 그렇게 쉽게 놓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니습니까? 그리고 이제 토큰의 어떤 배분
배분 행식이 있는데 OTT 같은 것도 나오게 되면 그게 아마 조건을 다 달 겁니다. OTT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일단 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 토큰 주식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아니습니까? 그 주식의 배분대로 그러니까 이윤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당하는 행식인데 그 배당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있어야 되고 인허가 있어야 되는데 인허가를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허가 안 합니다. 앉아 있으면 답답한 사람 누굽니까? 200억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금융권에서 빌려오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가 지나게 되면 그 이자가 얼마만큼 깁니까? 그럼 답답한 사람이 운문을 파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본시장법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편하게 어떻게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자본을 어떻게 모아서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셨던 분, 네, 저기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마이크에 저 어르신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답을 이 사장님이 해주시면 하는데요. 이게 주제가 너무 커서 사이즈가 커서 영화진흥공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 영화의 전당에서 기존적으로 뭐 극장이라든지 그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주제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장님 하셔도 되고. 아니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한번 의견을 듣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이 질문. 그러면은 네. 우리 영화의 전당이 이제 특화돼서 네네. 극장이라든지 뭐 가상공간에 네네. 가상공간 영화 뭐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궁금해요. 혹시 그 대표님 바로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전당은요, 그냥 영화만 틀고 뭐 공연만 트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영화 문화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주 선도적으로 저희가 아젠다를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큰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영화의 전당과 관계에서는 제가 2천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2억도 없습니다. 근데 가상 공간에서는 한 200억 가지고 2천억짜리 공간 건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실에 2천억짜리 영화의 전당이 있으면 가상 공간에도 이런 듀플렉스 디지털 트윈이 지어진다면 여러 가지 안내 정보뿐만이 아니고 아바타를 동원한 어떤 안내뿐만이 아니고 공연에 대한 안내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젊은 친구들의 작품이 여기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영화 상영도 가능할 것이고 공연도 찍어서 말하자면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제 생각은 분명히 가상 공간에 영화의 전당은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서 콜이 들어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플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빅데이터 기업협의회 회장 김형식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영화의 전당이 앞으로 가상 세계에서도 굉장히 핫할 것 같아서 저는 어스투 앞에 보이는 공원에 좀 땅을 좀 샀습니다. 한 달 만에 한 150% 수익이 오르더라고요. 네,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앞서 나가고 계속 그런 인력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신기술적 메타버스나
가상 쪽에 인력을 한 100만 명 육성한다고 110개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앞으로 각 뭐 경영학과나 아니면 영어연구학과에서 앞으로 이런 관련된 인력 양성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뭐 비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준비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교수님 아니면 우리 한 회장님, 예. 그러면 한상만 교수님께서 예.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산업이 변화하는 속도를 대학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지만 AI라든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교육에 전복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산업이나 혹은 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산업들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만드는 일은 국가 정책으로서 어느 특정 대학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모든 대학들이 공동의 작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경영학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경영대학의 학장님들을 연합체와 함께 새로운 교육혁신의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의 위기에 들어선 건 대학의 책임이고 산업과 사회를 선도해 나가지 못하고 뒤쫓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도 자각하고 다시 혁신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딱 시간이 되었고요.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였던 메타버스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굉장히 선구적이고 의미 있는 부산에서의 주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개인적인 사적으로 사회자 직권으로 부탁을 드리면 가다가 말았는데요. 혹시 예산이 있으시면은 가을에 부산영화제가 열릴 때쯤 돼서 영화의 전당이 조금 더 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좀 복잡하긴 했는데 부산영화제 마켓이든 뭐 아니면은 부산시든 또 우리 교육이든 다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쉽지만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서강대학교 이상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한상만, 김기주, 정찬철, 이상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플로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